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트 1 세무사랑 프로에 의한 법인 결산해서 제가 제공되는 우리 교재에서 사용되는 기본 데이터 제공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일단 먼저 설치를 해 주시고요. 자, 기중 전표 입력 시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부터 몇 가지 정리하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과목 중에 적용 내용과 세법과의 관계라고 해서 나오는데 가지급금이나 접대비 등 특정 개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적용 내용 중에 적용 내용이 각종 신고 서식 작성이나 세무조정 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적용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개정 과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적용의 코드 번호, 적용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전표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적으로 세무조정이나 결산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개정 과목의 성격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지급금은 회계상의 가지급금과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이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현금 등의 입출금에 대한 개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임시개정입니다. 임시개정이기 때문에 결산 시에는 적절한 개정 과목으로 대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가 돼야 되고요. 자,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는 겁니다. 차입금, 대여금 이런 부분이 되겠죠. 즉 기업회계로 따진다라고 하면 대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여금이나 차입금 이런 계정이라는 거죠. 이런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존에 우리 가지급금, 가수금과 관련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적수계산이라든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계산할 때 적수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방식대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인정이자 계산해야 되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세무조정 때문에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융기관의 대출 신청이나 연장을 할 때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대출을 할 때 법인에서 재무제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보면 가지급금, 가수금은 잔액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잔액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한 재무제표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법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한 재무제표로 봐서 신용등급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할 문제가 있는 거죠. 신용등급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그것 때문에 낮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낮아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반드시 낮아진다라기보다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요인보다는 내릴 수 있는 감점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 법정자본금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에 대해서는 부실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 가수금 개정은 가능하면 결산재무제표는 나타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정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임직원 등 단기채권이나 단기대여금으로 세법상 가지급금 성격인 계정으로 그냥 기존 가지급금 방법하고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고 인별로 구분은 이제 적용번호를 이용해 갖고 전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지급금, 가수금하고 회계 처리하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가지급금 관련되는 세무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최근에 다 개선을 해놨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안 됐지만 지금은 다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수증 수취 거래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걸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지급할 때, 대가를 지급할 때 받아라라는 겁니다. 근데 요 규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규정보다는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일 때는 안 받아도 되고 3만 원 넘는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예외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고 원칙적인 걸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문장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인의 거래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사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사업자, 누가 사업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사업자라고 볼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수익 창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업자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 차량을 매각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세금 고민하느냐? 세금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똑같은 중고차를 사고 팔지만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가세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법인세나 소득세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된다.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 양도, 사용 소비가 되겠습니다. 사용 소비. 이런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소유권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그 넘어오는 이전 방법이 뭐냐? 계약에 의하거나 법률에 의해야 된다. 즉 합법적으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할 예정이냐?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때 대가라고 하는 건 현금, 그 다음에 뭐 상계, 교환 뭐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갑니다. 수표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건 중에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못한 경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됐다라고 하면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해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빙을 수취해도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실질적인 사례로 보면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이 아닙니다. 그죠? 재화나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무상지원금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와 관련되는 부분, 무상지원금도 마찬가지죠.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영리단체의 월회비 납부 영수증이 정규 지출 증빙에 해당이 되느냐? 수취 의무 없습니다. 재화 용역이 아니고요. 비영리단체는 사업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지급하는 경여금에 대한 과세 여부 부분입니다. 이것도 수취 의무 없습니다. 왜? 경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화나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하는 비영리법인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수취 의무 있습니다. 근데 비수익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과세가 되고요. 비수익사업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건 수취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견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 송금 인정되느냐 하는 건데, 요 송금 인정되고 정규 지출 증명으로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자, 공급 계약의 해약으로 재화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위약금은 재화가 아니죠. 그죠? 재화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된다,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영업권은 재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취해야 됩니다. 자, 납품계약서상 기일의 지연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지체상금. 자, 지체상금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외됩니다. 국제전화 선불카드 구입이나 선불교통카드 충전비용, 요거는 상품권에 대한 구입과 관련되는 거예요.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거, 이건 비영리 단체죠.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업의 복지기금 등을 납부하는 거, 노동자업도 비영리 단체로 보고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업의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출증명서류가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상품권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번 보면, 상품권 구입할 때 수취해야 되느냐는 건데,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상품권 구입할 때는. 자, 구입한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대비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상품권 구입 시에 법인카드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카드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카드로 구입을 했다면 접대비로 정상적인 한도 계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지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면 반드시 물건을 판매하는 상대방은 물어보죠.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 여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출장 여비라고 하는 부분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직원이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라고 할 때 출장 경비를 실비 정산한다라고 하면 모든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의 교통비, 그 점심 식대 또는 숙박비, 이런 영수증들이 정규 증빙으로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자, 1박 2일로 출장을 가는데 실비 정산하기보다는 하루에 10만 원씩에서 20만 원 줍니다. 20만 원 주고 실비 정산하지 않고 직원이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됩니다. 근데 실비 정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0만 원 주고 그냥 끝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때 하는 방법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원의 급여대장에다가 그러니까 여비 명목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도에 상관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비과세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으로 해서 비과세 처리한다라고 하면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규정을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급여로 처리하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이런 4대 보험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대 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은 비과세 금액은 웬만하면 전부 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2% 가산세 적용이 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가산세는 있지만 법인의 비용으로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면 접대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경비 수취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에서 송금불산입됩니다. 법인카드 안 썼기 때문에 송금불산 비용을 아예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접대비 이외의 경비는 송금 산입되는 거는 가산세 대상이고요. 송금 불산입되는 거는 가산세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으로 인정 못 받았는데 거기다 또 가산세를 내라라고 하는 거는 이중규제라고 보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30억 이상인 법인들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서 세무사랑에서 작성해서 전자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요구하게 되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식은 이렇게 생겨져 있고, 자,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계정과목별로 금액의 증감 부분을 파악을 해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을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치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법에서 제외 대상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 관리를 했다면 관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난 뒤에 차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격증빙을 미수치했기 때문에 가산세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금액이 크다면 추후에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 요구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 금액이 굉장히 클 때에는 국세청에서 보는 입장은 뭐냐면 가공경비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 금액이 많이 나올 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58페이지에 제가 제공해 드렸던 우리 주식회사 백두대간에 대한 우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먼저 59페이지에 있는 계정과목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134번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고정주교에 칼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정주교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접대비, 특히 접대비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 일반 접대비, 경조사, 문화예술 접대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정조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세무신고라든가 법인조정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련되는 고정조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전표를 입력할 때 이 고정조교에 있는 조교 코드 번호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4번 과 관련되는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임시계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임시계정인데 과거에는 이 임시계정의 성격이 법인세법상 대여금 성격과 동일하게 부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134번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법인조정에 보시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할 때 이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적수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지급금으로 가지급금 계정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이 가지급금 계정을 쓰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기대여금이라고 하는 또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성격을 가지는 계정을 기업회계의 계정 과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 조정에 가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가지급금이나 또는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계정 과목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이 되도록, 그래서 적수 계산에서 세무 조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지 마시고 대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업회계 기준에 맞는 정상적인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인정이자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인정이자 파트 쪽에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1페이지에 영수증 수치 거래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앞에서 제가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교재 66페이지에 전표 입력할 때 제가 영수증 수치 거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쪽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전표 입력은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두 가지 구분이 되는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세금 계산서 등과 관련되는, 즉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것들이죠. 거기에 입력되는 내용들은 전부 적격증빙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수치와 관련되는 내용이 메인 매출 전표와는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표를 입력을 할 때 사례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5월 31일 날 문구를 10만 원짜리 구입을 했습니다. 1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입력을 하다 보면 하단 부분에 카드 등 사용 여부라고 하는 팝업 창이 나오게 됩니다. 창이 있는데요. 카드 등 사용 여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영수증 수치 거래와 관련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격증빙 수치했느냐라는 부분인데,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적격증빙 수치와 관련해서 카드를 사용했으면 1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2번 현금 영수증입니다. 1번, 2번을 선택하게 되면 적격증빙 수치로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수치를 못했다라고 하면 옆에 칸으로 이제 커서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게 되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정빙 불비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세서 해당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67페이지에 나오죠. 비사업자와의 거래이거나 재화나 용역 거래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명세서 해당 없는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 판매 장려금이라든가 경려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 70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소유의 노트북을 구입을 했습니다. 직원이 소유하는 노트북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구매할 수가 없죠. 직원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사유를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정빙불비 나오는데, 자, 비사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트북 구입과 관련해서는 구입과 관련되는 계약서라든가 대금 지급 내역이라든가 기타 정빙으로 맞추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71페이지에 직원 회식비를 100만 원 지출했는데 간이 영수증을 수취했다라는 겁니다. 자, 복리후생비로 김밥상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회식비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자,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카드를 사용 못했다라고 하면 음식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죠. 사업자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세서 적격증빙을 수취했었어야 되는데 수취 못했기 때문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라고 하는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번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 일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하시고요. 은행 코드나 계좌번호 뭐 정보가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고 없으면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일 경우에는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자신고할 때 전자신고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류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나중에 가산세 계산할 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72페이지가 되겠고 차입금 이자 10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5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자 50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카드 사용 내용은 아니지만 자,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명세서 제출 대상 내역입니다. 자, 이자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법에서 읍면 지역 소재부터 시작해서 유료 도로 통행료 등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사항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외사항 중에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보험 용역을 선택해서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된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 수수료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지급 수수료로 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150만 원이 지출이 됐다라고 하면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세 번째 명세서 제출 제외를 선택을 합니다. 제외 대상 내역을 선택을 하고 33번에 송금 명세서 제출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관련되는 거래 정보, 공급자 코드,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나옵니다. 이 사업자 등록번호 필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8번, 9번에 은행 정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좌 이체해준 거래 정보를 등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등록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 예외사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74페이지에 증빙불비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카드 등 사용 여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결산이 완료됐다라고 하면 장부관리 로마 숫자 2번에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런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F4 불러오기, F12 불러오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 입력된 정보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F4 불러오기에서 예라고 하게 되면 전표 입력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거래 금액, 구분, 계정 과목 관련되는 정보들이 나옵니다.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외사항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쭉 등록했느냐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래 내용을 반영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탭에 미사용 내역 등으로 갑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 적용한다라고 해서 내용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미사용한 금액이 5,100만 원입니다. 5,100만 원 중에 4,970만 원은 예외사항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예외사항으로 처리를 했다. 나머지 150만 원은 명세서 제출 대상이다. 즉 가산세 내야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은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이 부분도 경비 등 송금 명세서는 적격 증빙을 수취했었어야 되는데 수취 못했지만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4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F4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두 거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통해서 계좌 이체해 준 정보들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닫기를 통해서 저장하고 마감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신 다음에 이 내용들이 우리 법인조정에서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 가산세액 계산서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지출 증빙 미수치 금액 불러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라고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으로 가면 미제출 가산세에 150만 원에 3만 원이 이렇게 가산세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산세액 계산이 끝났다라고 하면 종료를 하시고요. 저장합니다. 자, 저장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로 갑니다. 세액 조정 계산서로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우리 124번에 가산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3만 원이 가산세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점표에 입력했던 정보들이 각종 서식의 작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이 가산세까지 연결되는 과정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표를 입력을 하든 어떤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야만이 내가 정확하게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8페이지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영수증 수치와 관련되는 카드 사용 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면 우리 법인조정에서 신고 부속 서류 밑에 보시면 지출증명서류 수치 검토 서식과 지출증명서류 합계표가 있습니다. 이 두 서식은 동일한 서식이지만 그 합계표를 작성하시게 되면 전자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지출증명서류 수치 검토 서식을 작성하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식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표준 대차 대조표나 표준 손익계산서, 부속 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이 자, 계정별로 다 분석해서 나옵니다. 자, 토지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증가했는데 뭘로 증가를 했느냐, 계산서 받았냐, 세금계산서 받았냐, 이게 다 분석이 된다라는 거죠. 손익계산서로 가서 보시게 되면 매입원가 관련되는 부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치 관련되는 부분 다 분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 제외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제외 대상으로 처리한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차이 금액 250만 원 나오고 있죠. 근데 150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가산세를 냈고요. 100만 원에 대해서는 접대비죠. 접대비 세무조정으로 처리가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반영된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속명세서 가서 내용을 보니까 차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들을 우리 지출증명서류 수치검토 서식을 통해서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명세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검토 서식을 작성해야 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30억 이상일 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아니고 직전 연도 수익금액 기준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지출정빙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